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에 사는 30대 후반의 남성입니다. 얼마 전 힘든 수술을 마치고 지금 회복기에 있어요. 쌀맘 구독자 여러분들은 건강 잘 챙기고 계신가요? 전 술, 담배를 하며 불규칙하게 생활하다 보니 저도 모르는 사이에 몸이 망가져 버렸더군요. 그동안 금연이다 금주다 시도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지만 다 남의 얘기로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저에게 이런 일이 닥칠 줄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익명은 제천이라며 안일하게 생활하다 큰 코 다친 거죠. 그런데 그 와중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저에게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물론 지금은 잘 극복해서 안정을 찾아가고 있지만 당시에는 정말 앞이 캄캄했어요. 하지만 그 일을 통해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어려운 시기일수록 주변 사람을 믿고 의지한다는 것도 느끼게 됐죠. 오늘 저는 그때 겪은 일을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그리고 앞으로 건강을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응원도 받고 싶네요. 부디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고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어린 시절을 여수에서 보냈어요. 아버지는 중학교 선생님이셨는데 젊은 나이에 원인불명의 풍을 맞아 몸져 누우셨죠. 어머니는 아버지를 고쳐보기 위해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까지 오가며 치료를 받게 하셨어요. 하지만 별다른 차도 없이 재산만 충난 채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남은 저와 어머니는 고단한 세월을 보내야 했네요. 그러다 제가 고등학교 때 서울로 이사를 왔어요. 여유가 있어 올라온 게 아니라 어머니가 친구가 하는 식당에 일자리를 얻어 오게 된 거죠. 어머니는 가게 딸린 방에서 숙식을 해결하기로 하고 서울행을 택하셨던 겁니다. 그렇게 올라온 서울에서 그래도 저는 상위권을 유지했어요. 제가 여수에서도 공부를 제법 잘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는 어떻게든 저를 대학에 보내주려고 노력하셨죠. 하지만 서울살이가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어머니가 허리를 다쳐서 일을 그만두시는 바람에 결국 대학을 포기해야 했으니까요. 그래도 저는 공부까지 포기하진 않았습니다. 공장에 취직해서도 야간대학에 들어가 장학금을 받으며 공부했네요. 그러다 군대 다녀와서 대학을 졸업하고 제법 번듯한 대기업에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어머니도 가평에 작은 주택을 마련해서 이사시켜드렸습니다. 평수가 넓지는 않지만 텃밭이 있어 여수집을 떠올리게 하더라고요. 어머니도 복잡한 서울보다는 시골 풍경을 간직한 그 동네가 훨씬 좋다고 하셨네요. 대신 저는 회사 근처에 작은 오피스텔을 얻고 주말에만 본가에 가게 됐죠. 그때 전 집과 오피스텔 보증금을 마련하느라 대출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꼼짝없이 일개미처럼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피 끓는 청춘이 내내 이만할 수는 없더라고요. 주변에서 소개팅을 주선하는 사람도 많고 이리저리 만나게 되는 인연도 있었어요. 그래서 여자를 몇 명 만나게 됐는데 전부 길게 가지는 못했어요. 그러다 한 여자가 눈에 들어왔답니다. 그 사람은 회사 건물 맞은편 은행에서 근무하는 여자였어요. 저에게 항상 친절하고 밝은 얼굴로 인사해줬죠. 그러니 자연스럽게 호감이 쌓이더라고요. 물론 그 친절이 저를 향한 것만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제 눈에는 유독 제게 더 잘해주는 것 같이 보였네요. 그래서 용기를 내 데이트 신청을 했지만 여자는 정중하게 거절하더군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남자가 한번 마음을 먹었으니 쉽게 포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죠. 결국 세 번째 도전 만에 데이트가 성사됐답니다. 네, 맞아요. 여러분들도 눈치채셨죠? 그 사람이 바로 지금의 제 아내입니다.
그렇게 사랑을 키우게 된 저희 두 사람은 결혼까지 약속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본가에 인사를 드리기 위해 어머니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엄마, 보여드릴 사람이 있어서 이번 주에 같이 갈게요. 뭐 특별히 신경 쓰실 건 없고 밥이나 함께 해주세요. 혹시 너 여자 데리고 오는 거니? 네. 만난 지 1년 다 돼가는데 이제 결혼하려고요. 엄마도 보면 마음에 들어 하실 거예요. 은행에 다니는 참한 여자거든요. 아유, 이렇게 좋을 때가 있어? 너 만나는 사람 있으면 엄마한테 말을 했어야지. 난 요즘 네 선자리 알아본다 정신이 없었는데. 저는 왜요? 제가 걱정 마시라고 했잖아요. 아무튼 주말에 갈게요. 어머니는 목소리까지 떨며 좋아하시더군요. 그리고 며칠 뒤, 저는 여자친구의 손을 잡고 가평으로 향했습니다. 여자친구는 어른들이 좋아하시는 은행원인데다가 외모까지 참했어요. 그래서 당연히 저희 어머니도 좋아하실 거라고 자신했네요. 하지만 어쩐 일인지 여자친구를 본 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지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단순한 착각이길 바랬지만 아니더라고요. 어머니는 여자친구를 바라보고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저렇게 꼬챙이처럼 말라서야 어디 애라도 제대로 낳겠어? 그리고 얼굴도 뾰족한 게 복이 없게 생겼네. 자고로 여자 얼굴은 통통하니 동글이 납작해야 복이 많은 법인데. 아니, 그런 게 어딨어요. 저는 통통한 여자 싫어요. 그리고 은영이 정도면 예쁜 거지. 요즘 시대 무슨 복타령을 하세요. 이 녀석이 어디 여자 앞에서 엄마 말에 토를 다뤄? 네가 몰라서 그러는 거야. 여자가 박복하면 그 팔자가 남자 앞길을 막는 거야. 근데 너희 궁합은 봤니? 궁합이요? 저희는 그런 거 안 믿어요. 궁합을 왜 안 믿어? 그저 젊은 사람들은 전통적인 건 뭐든 다 미신이라고 하지. 내가 궁합 나빠서 무탈하게 잘 사는 사람들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넌 쥐뿔도 모르는 소리 하지 말고. 거기 아가씨, 여기 생년월일이랑 태어난 시 좀 적어봐, 음력으로. 그러자 당황한 여자친구가 주저하며 말하더군요. 어머님 죄송한데요. 저는 음력이랑 시를 몰라요. 생일은 늘 양력으로만 챙겼어. 뭐? 아유, 엉망진창이구만. 그럼 빨리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물어봐. 분명히 태어난 시랑 음력 생일은 알고 계실 테니. 그래서 여자친구는 억지로 자신의 어머니에게 연락했어요. 그리고 떨떠름한 표정으로 날짜와 시간을 받아 적은 메모지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니는 그제야 인상을 조금 풀고 말씀하셨어요. 동네에 유용한 집이 있으니 내일 가서 물어보고 연락하마. 혹시라도 궁합이 안 좋거든 미련 없이 헤어져. 그게 둘 다 편히 사는 길이니까. 그래도 이왕 온 거 밥이나 먹고 가든지 하고. 그렇게 저희는 상에 둘러앉아 밥을 먹게 됐어요. 하지만 저는 그동안에도 여자친구의 눈치를 보느라 힘이 들었네요. 밥알이 모래알 같아 목구멍으로 넘어가지도 않더군요. 여자친구는 숨죽여 밥만 먹고 어머니도 한마디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렇게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집에 돌아가며 저는 여자친구에게 싹싹 빌어야 했죠. 미안해 정말. 엄마가 옛날 분이라 그래. 네가 이해 좀 해줘. 성희 씨 어머니가 우리 아빠보다 2살이나 어리셔. 근데 우리 부모님은 그런 거 볼 생각 전혀 없으시다고. 그냥 어머니가 좀 심하신 거 아니야? 궁합이 나쁘면 헤어지라니. 그게 말이 돼. 성희 씨는 왜 아무 말도 못해?
어머님이 헤어지라면 우리 정말 헤어지는 거야. 뭐, 말도 안 되지. 그냥 말씀만 저렇게 하시는 거야. 그 맘이 무슨 대수라고 그것 때문에 헤어져. 설사 진짜 나쁘다고 해도 신경 쓸 일 아니야. 괜히 어머니 일로 기분 상하게 해서 미안하다. 내가 사과할게. 기분 좀 풀어. 그렇게 뼈로통한 여자친구를 달래느라 진땀을 빼며 서울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다음날 어머니가 전화를 하셨더군요. 근데 궁합이 어지간히 나빴는지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예, 상극도 이런 상극이 없다. 애도 안 생길 수 있고 나중에는 매일같이 싸우다 죽지 못해 산다는 거야. 그러니 어쩌겠니? 그냥 헤어져라. 네?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깟 궁합 때문에 헤어지라뇨. 사람 마음보다 그런 게 중요해요. 저희 정말 잘 맞아요. 다른 여자도 여러 만나봤지만 다 3개월을 못 넘겼다고요. 저는 은영이랑 그냥 결혼할 거예요. 그렇게 아세요. 아유, 너 왜 안 하던 짓이야? 이것 봐라. 너처럼 말 잘 듣는 효자를 이렇게 막무가내로 홀려놓은 것만 봐도 걔는 요물이야. 결혼도 안 했는데 이 꼴이니. 이대로 결혼하면 어떻게 될지 안 봐도 뻔해. 엄마 혀 깨물고 죽는 거 보기 싫음. 당장 헤어져. 무슨 그런 험한 말씀을 하세요. 그냥 저 좀 믿고 지켜봐 주세요. 엄마야말로 이런 분 아니었잖아요. 항상 저한테나 맡겨두시더니 이번에는 왜 이러시는 거예요? 결혼이 왜 이연지 대사라고 하겠니? 한 번 하면 빼도 박도 못하는 거야. 요즘은 뻑하면 밥 먹듯이 이혼해대지만 난 그 꼴은 못 본다. 그러니 할 때 신중해야지. 어머니는 전에 없이 완강하셨고 말씀도 험하게 하셨어요. 물론 저를 걱정하는 마음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어렵게 만난 인연과 궁합 때문에 헤어지고 싶진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큰 결심을 하고 그냥 결혼을 진행하기로 했네요. 어머니도 나중에 저희가 잘 사는 모습을 보면 안심하고 마음을 돌리실 거라고 생각했죠. 결국 결혼 준비를 마치고 어머니께 찾아가자 눈물까지 보이시더군요. 그래도 외아들의 결혼식에 불참할 수는 없어 억지로 혼주석에 앉긴 하셨어요. 하지만 식이 진행되는 동안 내내 눈물을 흘리셨네요. 다행히 하객들은 홀로 자식 키우며 힘들었던 기억 때문에 운다고 짐작하는 것 같았어요. 당시 저는 대기업에 다니긴 했지만 어머니 집을 마련하느라 모아둔 돈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던 오피스텔에서 신혼을 시작해야 했죠. 아내는 군말 없이 따라줘 고마웠지만 처가 어른들께는 면목이 없었네요. 그래도 장인어른은 저를 원망하거나 책잡지 않으시고 격려해 주시더군요. 아버님 죄송합니다. 은영이 좋은 집에서 시작하게 하고 싶었는데 제가 여력이 없어서. 아직 젊고 직장 든든한데 무슨 걱정인가. 우리 젊을 때도 다 단감방에서 숟가락 2개 들고 시작했어. 그래도 세월이 지나니 자식들 공부시키고 번듯하게 살게 되지 않나. 자네는 다른 거 걱정 말고 그저 건강이나 잘 챙겨. 몸만 건강하면 못할 게 없는 거야. 그리고는 어깨를 다독여 주셨죠. 그 말씀이 어찌나 감사한지 코끝이 찡해지던 게 아직도 생각나네요. 그렇게 저희는 신혼을 시작했어요. 아내는 부족한 솜씨지만 열심히 살림을 배워나가려 노력했답니다. 맞벌이가 힘들 법도 한데 그런 불평도 하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궁합이 나쁘다고 하셨지만 저는 결혼하고 훨씬 행복해졌죠. 그런데 어쩌다 딱 한 번 착하고 성실한 아내도 투덜거릴 때가 있었어요. 바로 저희 본가에 갈 때였습니다.
아내는 어머니를 처음 만나 홀대받았던 일을 계속 마음에 담아두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대놓고 시어머니가 부담스러운 티를 냈네요. 2주 전에도 갔었는데 또 가야 돼? 어머니 아직도 나 싫어하는 것 뻔히 보이는데 같이 있는 거 불편하단 말이야. 그때는 아버지 제사 때문에 간 거고 오늘은 집에 물이 샌다고 하니까 가서 손 좀 봐드려야 한다고 했잖아. 장마철 오기 전에 손 봐야지. 정 그렇게 불편하면 나 혼자 다녀올게. 근데 언제까지 그럴 거야? 자주 봐야 정도 들고 하지. 어른이 그러셨다고 자기까지 꼭 한 번 좀 그래. 자기도 그날 다 봤으면서 그래? 나도 사람인데 나 싫다고 그리 반대하신 분한테 금방 살갑기가 어디 쉬운 줄 알아? 자기는 처음부터 우리 집에서 환영받았으니까 내 기분 모를 거야. 알았어. 그럼 오늘은 그냥 나 혼자 다녀올게. 집에서 쉬고 있어. 언니들이 효자는 피곤하다더니 그게 무슨 말인지 이제 알겠어. 우리도 평일에는 바빠서 얼굴 볼 시간도 없는데 주말이라도 같이 있어야지. 자기가 가평 가느라 주말에 시간을 너무 뺏기잖아. 내가 결혼을 한 게 맞긴 해? 자기답지 않게 왜 그래? 서운한 거는 알겠는데 계속 그러면 나도 섭섭할 것 같아. 엄마 혼자 사시는데 아들이 가서 장마 채비해드리는 게 그게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 누가 가지 말래? 그냥 주말인데 혼자 있으려니까 서운해서 그러잖아. 처형을 만나든지 처갓집 가서 밥을 먹든지 이따 연락할게. 그리고는 쌩하고 집에 나섰습니다. 평소에는 더할 나위 없이 사이가 좋은 저희지만 어머니 문제만 나오면 투닥거리게 되더라고요. 사이가 어색하면 한 사람이라도 마음을 열고 다가가면 좋으련만 둘 다 그런 성격이 못 됐어요. 평생 억척스럽게 살던 어머니도 애교가 많지 않은 아내도 서로를 어려워하기만 했죠. 그렇게 1년 반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저희는 아내가 탄 적금을 보태고 대출도 늘려 좁지만 번듯한 아파트로 이사를 했어요. 둘이 발품을 팔아 재료를 구하고 직접 인테리어도 했네요. 첫 자가이고 정성을 들여서 그런지 집에 애착도 많이 가고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새로 이사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제가 베트남으로 발령을 받게 됐어요. 집을 사면 이 세 계획도 본격적으로 세우려던 참이었는데 말이죠. 그렇게 해외 발령은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지만 싫다고 거부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가긴 가야 하는데 아내의 직장이 문제였네요. 오랫동안 열심히 다녔던 은행을 저 때문에 포기하라고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렵겠지만 잠시 떨어져 지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또 어머니는 이 소식을 듣더니 한동안 넣어두셨던 궁합 얘기를 또 꺼내셨어요. 거 봐라. 그런 궁합으로 결혼을 하니까 고작 2년도 못 살고 이렇게 떨어져 살게 되는 거야. 너 그 멀고 더운 나라에 가서 고생하는 게 다 네 처 때문이라고. 아우, 불쌍한 내 새끼. 엄마,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회사에서 사업 합장하면서 제가 필요해서 그런 거죠. 오히려 저한테는 좋은 기회예요. 걱정 마세요. 건강하게 잘 다녀올게요. 저는 그런 상황에서도 금압 타령을 하는 어머니가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저 때문에 속상해서 눈물이 찔끔거리는 어른에게 뭐라고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후 베트남으로 떠나게 됐죠. 아내는 공항까지 나와 울먹이며 말했어요. 자기야, 밥 잘 챙겨 먹고 휴가 때 갈게. 영양제 넣은 거 잊지 말고 꼭 먹어. 아, 알았어. 벌써 몇 번째 말하는 거야. 내 걱정 말고 자기 문단속이나 잘해. 그렇게 눈물에 이별을 한 후 아내는 매일같이 연락했습니다. 처음 얼마만은 전화할 때마다 울음을 참느라 목소리가 떨리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마음이 아팠지만 건강하게 돌아가겠다고 아내를 위로했네요.
그리고 휴가를 내서 저를 만나러 와 마치 제2의 신혼여행같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해외 생활이 이어지며 점점 아내의 연락 횟수가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3, 4일 넘게 통화가 안 되는 날도 있었죠. 결국 떨어져 지낸 지 1년이 넘어가자 일주일에 한 번 생사만 확인하게 됐습니다. 물론 가끔 길게 통화를 할 때가 있기도 했어요. 한데 그럴 때마다 아내는 무슨 말인가를 하려다 말고 한숨을 쉬기 일쑤였죠. 저는 아내가 뭔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아 조심스럽게 묻기도 했습니다. 자기 혹시 무슨 일 있어? 요즘 통화도 좀 어렵고 매일 바쁜 것 같네. 아, 일이 바빠서 그래. 몇 달 전에 승진안으로는 계속 정신이 없네. 주말에도 매일 나가는 것 같던데. 정말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지? 아이, 일은 무슨. 전에는 승진하면 좋을 줄 알았는데 일만 늘고 책임만 무거워지네. 난 잘 지내니까 걱정하지 마. 저는 아내의 말을 믿는 수밖에 별다른 도리가 없었네요. 그런데 그런 통화를 하고 얼마 후부터 몸이 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소화도 안 되고 살도 빠지더라고요. 처음에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주변 사람들도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시간을 내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한데 그저 소화불량이나 위염이겠지 생각했던 저는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들어야 했어요. 바로 제가 위암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은 겁니다. 다행히 초기인 것 같으니 바로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에 들어가자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아무 생각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저 멍하니 허공만 바라볼 뿐이었네요. 그리고 허공에서는 아내와 어머니의 얼굴이 제일 먼저 떠올랐어요. 그러면서 가족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자 하는 생각만 강하게 들었답니다. 그래서 그 길로 회사에 진단서를 내고 병가를 신청했어요. 그리고 곧바로 귀국길에 올랐죠. 건강한 모습으로 떠났던 고국에 병든 몸으로 돌아오니 참 기가 막히더군요. 젊디 젊은 나이에 암이라니. 제가 보고 들었지만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당연히 이 말을 들은 아내는 기함하며 오열했어요. 어찌나 서럽게 오는지. 오히려 제가 담담한 척 아내를 달래줘야 했네요. 그리고 며칠 후 대학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시작했어요. 수술과 항암 일정을 잡았지만 양가 어른들에게는 이 사실을 함구하기로 했습니다. 연로하신 어른들에게 걱정을 끼치지 말자고 생각했던 거죠. 다행히 수술은 잘 끝난 것 같았어요. 의료진의 얘기도 희망적이더군요. 워낙 초기에 발견돼서 경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항암만 잘 맞추면 회복도 어렵지 않을 거예요. 건강관리 잘 하라는 경고라고 생각하고 이제부터는 술, 담배 떠올리지도 마세요. 네, 당연하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의사가 웃는 표정으로 여유 있게 말해주니 저와 아내도 한결 안심되는 것 같았네요. 그런데 다른 가족들에게 비밀로 하다 보니 제가 병원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물론 아내가 퇴근 후에 와주긴 했어요. 하지만 얼굴만 내밀고 가기 바쁘더군요. 심지어 주말에도 일 때문에 시간이 없다며 간신히 들르기만 했죠. 제 발병 소식에 대성통곡하던 사람이 맞는지 의심스럽게까지 했어요. 그리고 그 의심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저와 이따 어딘가에서 전화가 오면 당황해서 서둘러 자리를 피하곤 했거든요. 궁금해서 물어보면 항상 돌아오는 대답은 같았어요. 누군데 그렇게 서둘러서 자리를 피해? 내가 들으면 안 되는 전화라도 돼? 아, 그냥 회사 일이야. 자기 피곤한데 시끄러울까봐 나가는 거지. 아픈 사람이 별걸 다 신경 쓰네. 어서 잠이나 자. 내일 또 올게.
그렇게 전화를 받은 후에는 항상 허둥지둥 돌아가기 바빴죠. 그러고 싶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아내의 외도 쪽으로 의심의 무게가 쏠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의 기분은 참담 그 자체였습니다. 아내를 의심하면서도 겁이 나서 제대로 따질 수 없는 게 제 현실이었던 거죠. 그리고 얼마 후 저는 수술 결과가 좋아서 태어나게 됐답니다. 항암은 외래와 통원 치료를 하면 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왔지만 아내가 바쁜 건 여전했어요. 헌데 자기도 그런 이조 생활이 힘든지 살이 많이 빠지고 처체해지긴 했더군요. 하지만 저는 아내가 안쓰러운 마음 대신 그의 심한 생각만 들었네요. 내가 돈 벌다가 이 꼴이 됐는데 딴짓을 해? 어서 빨리 기운 차리고 따져 물어야지 하는 생각만 가득했죠.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잠시 외출한 사이 인터폰이 울렸어요. 제가 나가보니 옆집 아주머니가 잔뜩 인상을 구기고 서 있더군요. 그러더니 화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 새댁 어디 갔어요? 아, 집사람이 지금 잠깐 슈퍼에 가서요. 무슨 일이시죠? 아니,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아니 왜 이리 개념이 없어? 젊은 사람이 인사성도 맑고 내가 좋게 봤는데, 제가 무슨 영문인지 몰라서 눈만 껌뻑이고 있는데, 마침 아내가 돌아오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본 아주머니가 대뜸 소리쳤죠. 이마 새댁, 이거 다 분리수거해서 버려야지. 이렇게 택배 상자 그대로 내놓으면 누구 보고 치우라는 거야. 들어보니 새댁 저번에도 그랬다며? 경비 아저씨가 단단히 화가 나셨어. 다음부터는 조심해. 근데 안에 도대체 뭐가 들었길래 그냥 통째로 버려. 이거 누가 보낸 거야? 이옥분. 이 사람이 누군데 받은 걸 자꾸 버려. 아, 죄송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치울게요. 감사합니다. 아주머니의 말에 아내가 제 눈치를 보며 다급하게 상자를 숨기더군요. 순간 저는 택배 보낸 사람의 이름을 듣고 화가 치솟았어요. 그건 바로 본가에 계신 저희 어머니의 함자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내의 팔을 거칠게 잡으며 말했어요. 뭐야? 이거 엄마가 보내신 거야? 근데 왜 뜯어보지도 않고 계속 내다버려? 이게 대체 뭐 하는 짓이야? 아무리 시어머니가 싫어도 그렇지. 노인네가 시골에서 보내신 걸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그러자 아내는 땀을 뻘뻘 흘리며 변명하기 바빴어요.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자꾸 보내셔서 자꾸 보내시면 짐만 되니까. 짐? 우리 엄마가 보내시는 게 너한테는 짐인 거야? 너 엄마가 결혼 반대하셨다고 아직도 이런 식으로 앙심 품고 있었던 거니? 나 없는 동안 계속 이런 식이었어? 아니라니까. 자기는 제발 들어가 있어. 그때 이 모습을 지켜보던 옆집 아주머니가 당황하시는 것 같더군요. 그러더니 난감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아유, 그렇다고 뭘 싸우기까지 하고 그래. 내가 괜히 부부싸움 만든 것 같아서 미안하네. 나는 조심하라고 말하러 온 건데. 아유, 이거 그냥 내가 뜯어버릴 테니까 싸우지도 말고 들어가요. 다음부터는 조심하고. 그러면서 재빨리 택배를 낚아채서 상자를 뜯더군요. 그런데 그때 안에서 쏟아져 나온 물건들의 혼비백산하며 연거푸 비명을 질렀습니다. 엄마야 세상에, 이게 뭐야? 그 모습에 저도 그만 할 말을 잃고 말았어요. 택배 안에서 쏟아져 나온 건 붉은 글씨로 선명하게 쓰인 부적과 바늘이 잔뜩 꽂힌 인형이었습니다. 한눈에 봐도 괴기스럽고 소름 끼치는 물건들이었죠. 마치 어릴 때 보던 사극에서 후궁이 중전을 저주하는 장면에 나오던 물건 같았어요.
저는 어이없는 상황에 놀라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다 뭐야? 엄마가 왜 이런 걸? 자기, 나한테 뭐 숨기는 거 있지? 어서 말해봐. 그러게 그냥 들어가라니까. 왜 말을 안 들어? 그러더니 아내가 갑자기 주저앉아 펑펑 울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에 아주머니는 침을 꿀꺽 삼키며 조용히 뒷걸음질 가버리더군요. 한데 그러면서도 마지막 한마디는 잊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노인네가 치매가 왔나? 저기다 뭐래? 그 말에 저는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울고 있는 아내를 일으키다 말고 물었습니다. 설마 우리 엄마가 정말 이상한 거야? 말해봐. 이번이 처음이 아닌 거지. 그래서 흉측한 물건이라 보지도 못하고 그냥 버린 거야. 확실한 건 아직 몰라. 근데 이상하신 지는 좀 됐어. 자기 떠나고 나서 혼자 계시는 게 걱정되니까 가끔 가봤는데 자꾸 이상한 말씀을 하신다 싶더라고. 나를 반기지 않으시는 건 그럴 수 있는데 나한테 추노기라면서. 아내는 눈물을 닦아내며 그동안의 일을 차분하게 얘기했어요.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자꾸 남편 뺏어간 추노기라면서 밥그릇도 던지고 그러셨어. 근데 그러다 또 멀쩡해지시니까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 나한테 말을 했어야지. 왜 혼자 끙끙거렸어? 자기가 놀러 간 거야. 먼 곳에서 고생하는데 확실하지도 않은 말을 어떻게 해. 일단 내가 확인하고 말하려고 했어. 근데 아무리 병원에 모셔가려고 해도 꼼짝도 안 하시는 거야. 멀쩡한 사람을 치매 환자 취급한다고 엄청 노여워만 하셨지. 그러다가 최근에 부쩍 상태가 심해지셨어.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든 병원 가서 검사 받으려고 했는데 자기가 갑자기 들어온 거야. 근데 당장 수술해야 하는 사람한테 이런 걸 어떻게 얘기해. 그래서 내가 자주 가볼 수밖에 없더라. 혹시 몰라서 가스레인지도 안전한 인덕션으로 바꾸라니까 그건 복잡해서 못 쓰시겠다는 거야. 그래서 사람을 구해서 보냈더니 하루만에 내치셨어. 자기 어머니 고집 알지? 당신 아들이 고생해서 번 돈 허투루 쓴다고 혼만 났어. 신옥이는 아버지가 예전에 다니던 막걸리집 종업원이야. 아버지는 선생님이었지만 끼가 많은 분이라 술도 좋아하고 여자도 좋아하셨어. 그래서 엄마가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지. 신옥이라는 사람은 나도 기억할 정도로 꽤 오랫동안 엄마 속을 썩인 것 같아. 그치? 나도 짐작은 했어. 어머니가 날 그 여자로 착각하시는 것 같더라고. 한 번은 내 머리채도 잡으셨다니까. 그러더니 얼마 전부터 집에 자꾸 저런 거를 보내시는 거야. 화도 나는데 얼마나 한일이셨으면 정신이 오락가락해도 저러시나 싶더라. 근데 막상 받으면 겁이 나서 뜯어볼 엄두를 못 냈어. 그래서 슬쩍 버렸는데 내가 잘못한 거지 뭐. 그럼 지금은 어떻게 하고 계셔? 식사는 잘 하시는 거야? 아주 정신을 놓으신 건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멀쩡하다 딴소리를 하셔서 그렇지. 그래도 식사는 잘 하셔. 내가 매주 장봐서 넣어드리고 반찬도 만들어 놓고 오고. 그리고 경찰서 모시고 가서 인적사항도 등록해놨어. 목걸이에 이름이랑 내 번호도 넣어서 걸어두었고. 아직은 괜찮으시지만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근데 그것도 엄청 싫어하셔서 얼마나 씨름을 했는지 몰라. 근데 이제는 얼른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 시작해야 할 것 같아서 그게 제일 걱정이다. 저는 아내의 말을 들을수록 제 자신에게 화가 나더군요. 아내는 제가 없는 동안 병세를 보이는 어머니를 열심히 챙겨왔던 거예요.
그런데 저는 스스로 건강 하나 챙기지 못해서 그런 아내에게 짐이 되고 있었습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퇴근 후와 주말에 가평까지 오가며 어머니를 볼봐온 아내를 외도로 의심하기도 했죠. 세상에 이런 때려 죽일 남편이 어디 있겠어요. 아내는 양쪽으로 가며 신경 쓰느라 바짝 말랐는데 저는 그 모습도 곱게 보지 않았네요. 이 모든 생각을 하자 아내를 향해 석고대죄라도 해야겠더군요. 그래서 눈물을 글썽이며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나는 그런 줄도 모르고 자기가 바람이라도 난 줄 알았어. 그래서 병든 남편도 신경 안 쓰고 놀러나 다니는 줄 알았지.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줄 정말 몰랐어. 뭐라고 말할 수 없게 고맙고 또 고마워 자기야. 이제 내가 할게. 나 항암 열심히 받고 엄마도 병원에 모셔서 치료 시작하자.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제 말을 덤덤하게 듣던 아내는 이내 누이시오를 불기더군요. 그동안의 고생을 떠올리니 서러움이 복받치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런 아내를 꼭 끌어안으며 물었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싫은 소리를 들으면서도 어떻게 다 참은 거야? 자기 우리 엄마 불편해했잖아. 난 사실 내가 외국 가고 나면 자기가 가평에는 발길을 다 끊을 줄 알았어. 사람을 뭘로 보고 그런 거야. 아무리 그래도 내가 그런 패륜 며느리인 줄 알았어? 어머니 불편하다고 했지 언제 싫다고 했나. 어머니가 해주시는 청국장이 얼마나 맛있는데. 그거 생각나서라도 가야겠더라. 그 후 저희는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가서 갖가지 검사를 받았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극렬하게 거부하셨지만 계속 설득하며 노력했죠. 생각해보니 어머니의 증상은 하루아침에 시작된 게 아닌 것 같더군요. 사실 결혼 문제부터 좀 이상하긴 했습니다. 전에 없이 괜한 고집을 부리고 말씀이 험해지시더니 다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상담하다 들으니 성격부터 거칠어지고 고집스러워지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전 저희는 어머니를 요양병원에 모시게 됐어요. 치료를 시작하니 어머니가 자신의 상태를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 모습이라 가능했네요. 그러고 나니 저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고요. 그래서 항암 치료에 더욱 집중할 수가 있었답니다. 아내는 지금도 퇴근 후 병원에 들러 어머니를 살피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저는 그런 아내 덕에 항암을 무사히 마치고 체력을 회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회사에 복귀할 날을 앞두고 있죠. 여러분께만 말씀드리지만 사실 저도 암 진단을 받았을 때 슬쩍 궁합 생각이 났어요. 혹시 아내와 내가 상극이라 이런 몹쓸병에 걸린 게 아닐까 하고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지금은 매일 생각한답니다. 저렇게 착하고 고마운 아내를 만나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건강을 잃은 건 궁합도 아내 탓도 아니라 제 탓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몸에 안 좋다는 건 다 하면서 언제까지나 무탈하길 바란 게 잘못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부디 건강을 과신하지 마시고 몸을 챙기세요. 저는 그러지 못해서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한다는 말을 아프고 나서야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그럼 오늘도 가족과 건강의 소중함을 잊지 마시길 바라며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힘들지만 웃음을 잃지 않고 열심히 사는 아내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네요. 여러분도 저희 가족의 건강과 안녕을 함께 응원해 주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복이 많은 아내 덕에 남편분께서도 그 복을 함께 나눠받게 되셨네요. 올해는 스님님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만이 가득하길 바라며 홀로 스님님을 키우며 고생하셨을 어머님도 크게 아프지 않으시고 치료 잘 받으시길 소원합니다. 그럼 오늘도 사연 함께 해주신 썰맘 식구들 감사합니다.